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서울 전역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집안이 흔들린 시간은 정확히 32초였다. 32초. 그 짧은 시간 안에 서울 도심의 건물 300여 채가 무너졌고 지하철 2호선 터널 세 구간이 붕괴되었고 한강 잠수교가 절반으로 꺾였다. 사망자 823명, 실종자 2341명, 부상자 15,000명 이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재해가 가을밤에 서울을 덮쳤다. 그날 밤 마포구 합정동 골목에 위치한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은 기적적으로 견뎌냈다. 최상층에 자리한 강역탐정사무소의 유리창 7장이 깨졌지만 구조적 손상은 없었다. 300평 규모의 사무소 내부에는 실험 도구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세종 인공지능 로봇의 서버실에서 비상전원이 가동되어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강역은 그날 밤 사무소에 있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에 홀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천장에서 분진이 쏟아졌고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32초가 지났을 때 강역은 책상 아래에서 기어나와 깨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전력이 끊긴 도시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것은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화염뿐이었다. 마포대교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멀리 용산 방향에서는 붉은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강역은 핸드폰을 꺼냈다. 통신이 불안정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이에나의 번호가 연결되었다. 애나 씨, 괜찮아요. 이에나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네, 탐정님. 저는 괜찮습니다. 홍대 입구 쪽에 있었는데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지금 사무소로 갈 수 있을까요? 도로 상태를 모르니 무리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먼저 머물러요. 이에나는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세종 원격 접속은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혁은 전화를 끊고 사무소 안을 살폈다. 비상전원으로 세종의 기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 강혁은 세종 앞에 서서 음성 명령을 내렸다. 세종, 현재 서울 지진 정보 수집해. 세종이 응답했다. 기상청 긴급 발표 수신 중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23시 47분 서울특별시를 진앙으로 규모 6.8 지진 발생, 진원 깊이 15km, 여진 계속 발생 중, 현재까지 규모 4.0 이상 여진 7회 기록,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서울이 진앙이라고 한반도에서 규모 6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한 기록은 근대 관측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고 2017년 포항 지진이 규모 5.4였다. 서울에서 규모 6.8이라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었다. 강혁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 수 있다. 새벽 3시 이에나가 사무소에 도착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홍대에서 합정동까지 온 것이었다. 도로 위에는 금이 가고 건물 잔해가 쏟아져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에나는 먼지가 묻은 얼굴로 사무소에 들어서며 세종 서버실부터 확인했다. 서버 상태 정상입니다. 외부 통신은 불안정하지만 군사 위성 채널을 통한 데이터 수신은 가능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송 박사와 나정희 씨 연락은?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송 박사님은 관악구 자택에 계시고 건물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나정희 씨는 마포구 성산동에서 대피소로 이동했고 무사합니다. 강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형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 이에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검찰청은 서초구에 있으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어둡고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형의 안전이 걱정되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이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6시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혀가 살아있구나. 형 괜찮아. 강민혁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단단했다. 나는 괜찮다. 검찰청 건물 일부가 무너졌지만 사상자는 적었어. 그런데 혀가 이상한 정보가 있어. 뭔데? 이번 지진,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일부 지질학자들이 자연 지진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동 패턴이 통상적인 단층 지진과 다르다는 거야.
강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인공지진이라는 거야.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됐어. 하지만 군 쪽에서도 조사를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 더. 지진 발생 직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근처 터널에서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감지되었다는 비공식 보고가 있어. 강혁은 전화를 끊은 뒤 이에나에게 말했다. 에나 씨, 이번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닐 수 있어요. 이에나는 이미 세종을 통해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탐정님, 세종이 기상청 공개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단층 파열 지진과 파형이 다릅니다. 피파와 에스파의 비율이 인공지진 판별 기준에 근접합니다. 인공지진, 누군가 서울 한복판에서 인위적으로 지진을 일으켰다는 뜻인가. 10월 14일 오후 서울은 혼돈에 빠져 있었다. 군과 경찰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강혁은 사무소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세종이 추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진앙 위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지하 15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을지로 3가역 사이 구간의 수직 하방에 해당합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을지로 지하,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강혁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도 그게 궁금해. 세종, 을지로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 정부 비공개 자료도 가능한 한 접근해봐. 세종이 답했다.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하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정보로는 을지로 지하에 냉전시대에 건설된 정부 비상대피시설이 존재합니다. 깊이 지하 50m에서 100m 사이에 위치하며 2001년 이후 공식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폐쇄된 지하시설, 냉전시대 건설, 깊이 50에서 100m. 이에나가 말했다. 하지만 진앙은 15km 깊이입니다. 지하 100m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 시설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 누군가 그 시설을 통해 무언가를 했을 수 있어. 10월 15일 일요일, 강혁 탐정사무소에 첫 번째 의뢰인이 찾아왔다. 놀라운 것은 의뢰인이 걸어온 것이 아니라 군용 헬기로 사무소 옥상 헬리포트에 내렸다는 점이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윤재호.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국가정보원 출신 전직 관료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사무소 거실에 앉은 윤재호가 말했다. 강혁 탐정,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지진의 원인을 아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강혁은 윤재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형사 시절의 버릇대로 있는 것을 먼저 보았다. 남자의 양복은 고급이지만 3일 이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구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없는 것. 핸드폰이 없었다. 가방도 없었다. 지갑도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 오른쪽 손목에 시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급히 시계를 떼어낸 흔적이었다. 강혁이 물었다. 윤재호 씨,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윤재호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프로젝트 드래곤 헤드. 2001년에 공식 폐기된 것으로 처리된 군사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그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이에나가 세종 앞에서 검색을 시작했다. 프로젝트 드래곤 헤드. 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명칭의 프로젝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윤재호가 고개를 저었다.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비공식 프로젝트니까. 국정원과 국방부 합동으로 진행되었고 목적은 한반도 유사시 적국에 대한 지진무기 개발이었습니다.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지진무기, 윤재호가 계속했다. 핵탄두의 지하 폭발을 통해 인공지진을 유발하는 기술입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시대에 연구했던 것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을지로 지하시설은 그 프로젝트의 관제센터였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번 지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핵장치를 폭발시켰다는 겁니까? 윤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무소 보안 카메라가 경보를 울렸다. 세종이 보고했다. 건물 1층 정문 앞에 무장한 인원 4명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복 착용, 소속 마크 없음,
윤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벌써 찾아왔습니다. 강혁은 즉시 판단했다. 세종, 엘리베이터 차단, 비상계단 30층 이하 잠금, 애나씨, 옥상 헬기 준비. 이에나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헬기 원격 시동 완료. 3분 안에 이륙 가능합니다. 강혁은 윤재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안전한 곳으로 먼저 이동한 뒤 이야기를 마저 듣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강혁은 핸드폰으로 강민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긴급, 을지로 지하시설, 드래곤 헤드 프로젝트, 확인 부탁. 옥상 헬리포트에서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나가 조종석에 앉았다. 그녀는 헬기 조종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강혁과 윤재호가 뒷좌석에 탔다.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비상 계단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다. 헬기는 합정동 상공을 떠나 서쪽으로 날아갔다. 아래로 지진 피해를 입은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구조대의 장비가 움직이고 있었고 임시 대피소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다. 이에나가 조종석에서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강혁이 답했다. 파주, 송 박사 연구실로 갑시다. 거기가 안전해. 파주시 교화에 송태풍 박사의 개인 연구실이 있었다. 사무소 밖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보조시설이었다. 헬기는 20분 만에 파주에 도착했다. 송태풍 박사가 연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혁의 전화를 받고 먼저 와 있었다. 43세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송태풍은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현장 감식부터 법의학 분석, 그리고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연구실 안에서 윤재호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프로젝트 드래곤 헤드는 2001년에 공식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한 사람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름은 서진우. 물리학 박사이자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는 프로젝트 폐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2021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서진우가 왜 서울에 지진을 일으켰습니까? 윤재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서진우의 가족이 2016년 경주 지진 때 사망했습니다. 아내와 딸 둘,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는 정부가 지진 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경주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수차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복수라는 뜻인가요? 정부에 대한. 윤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만은 아닙니다. 서진우는 한 가지 더 가져갔습니다. 을지로 지하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소형 핵장치 3기 중 2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것은 1기입니다. 나머지 1기가 아직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사무소 안에 침묵이 내렸다. 핵장치가 1기 더 남아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진우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윤재호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구역 내부입니다. 그곳에 폐기된 군사터널이 있습니다. 서진우는 그 터널을 연구기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송 박사, 핵장치가 폭발했을 때의 지표면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송태풍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지하 15km에서 소형 핵장치가 폭발했다면 지표면 방사능은 미미할 수 있어. 지하 핵실험과 같은 원리야. 하지만 지하수 오염은 시간 문제야. 이에나가 세종 원격 접속을 시도했다. 세종. 서울 시내 지하수 및 상수도 방사능 수치 데이터 확인에 세종이 잠시 후 답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지하수에서 미량의 세슘 137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이나 평소 검출량의 20배 수준입니다. 송태풍이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야. 빨리 진앙 부근에 지하수 차단 조치를 해야 해. 강혁은 핸드폰을 들어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 혁아, 무슨 일이야? 이번 지진은 인공지진이야. 을지로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소형 핵장치가 폭발한 거야. 그리고 범인은 서진우라는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야. 핵장치가 1기 더 남아있어. 강민혁의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졌다. 그게 사실이야. 국정원 출신 윤재호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왔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어. 내가 검찰 안보수사부에 보고하고 군 합동참모본부에도 연락할게. 서진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 마지막 확인 위치는 철원 민통선 내 폐군사 터널이야. 강민혁이 답했다. 군에서 특수전사령부를 투입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걸려. 혁아, 절대 혼자 가지 마. 강혁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결심을 한 사람의 것이었다. 10월 16일 월요일, 지진 발생 3일째. 서울의 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었다. 전력은 부분적으로만 복구되었고 통신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이 시작되었다. 군이 계엄 수준의 병력을 투입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대피소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진이 와도 반응하지 않고 부상을 입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혁이 이 소문을 접한 것은 나정희를 통해서였다. 나정희는 지진 다음 날부터 성산동 대피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전화로 보고했다. 탐정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갑자기 멍하게 변했어요. 무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이상하고요. 어떤 사람은 깨진 유리 위를 맨발로 걸어 다녀요. 강혁의 눈이 커졌다. 뭔가를 먹거나 주사를 맞은 건 아닙니까? 나정희가 답했다. 대피소에서 나눠준 비상식량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군에서 가져온 비상식량이요. 강혁은 즉시 송태풍 박사에게 연락했다. 송 박사. 대피소에서 배포된 군용 비상식량 샘플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송태풍이 답했다. 나정희 씨한테 부탁하면 될 거야. 왜 강혁이 설명했다. 비상식량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공포 반응이 소멸되는 증상이요. 송태풍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공포 반응 소멸. 그건 편도체 기능 억제와 관련된 증상이야. 혹시 SSRI 계열의 약물이 혼입되었을 수 있어. 강혁은 윤재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프로젝트 드래곤 헤드. 그 프로젝트에 약물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을까? 윤재호에게 물었다. 프로젝트 드래곤 헤드에 공포 억제 약물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윤재호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드래곤 헤드의 하위 프로젝트로 SSRI-EX라는 코드명의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재난 시 군인과 핵심 인력의 공포 반응을 억제하여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장기 투여 시 자해 행동과 자살 충동이 나타났습니다. 강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서진우가 그 약물까지 확보한 겁니까? 윤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을지로 시설에 약물 재고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핵장치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대피소에 배포된 비상식량에 그 약물이 혼입된 건가요? 대체 왜? 강혁이 답했다. 공포를 빼앗긴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 통제하기 쉬워지지. 서진우가 원하는 건 단순히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거야. 지진으로 인프라를 파괴하고 약물로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거야. 송태풍 박사에게서 분석 결과가 온 것은 그날 밤이었다. 비상식량에서 SSRI-EX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함량은 미량이지만 반복 섭취 시 편도체 기능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강혁은 팀 전체를 소집했다. 이해나, 송태풍, 나정희. 그리고 세종, 상황을 정리합시다. 하나, 이번 지진은 서진우라는 인물이 핵장치를 폭발시켜 일으킨 인공지진입니다. 둘, 서진우는 SSRI-EX라는 공포 억제 약물을 대피소 비상식량에 혼입시켰습니다. 셋, 서진우에게는 핵장치가 한 기 더 남아 있습니다. 넷, 서진우의 마지막 확인 위치는 철원 민통선 내 폐군사 터널입니다. 다섯, 윤재호를 추적하는 무장 세력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서진우의 추종자들입니다. 이해나가 물었다. 서진우에게 추종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윤재호가 답했다. 서진우는 지난 2년간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를 비판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해 왔습니다. 경주 지진 피해자 유가족 모임을 시작으로 포항 지진 피해자들, 그리고 각종 재난 피해자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그중 일부가 과격화되어 서진우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강혁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구조, 정부에 대한 분노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폭력으로 전환된 구조. 그는 형사 시절 이런 패턴을 수없이 보아왔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또 다른 잔인함을 낳는 순환. 강혁이 눈을 떴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남은 핵장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서울에 두 번째 지진이 올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강혁과 이해나는 철원으로 향했다. 무인 승용차는 지진 피해로 도로가 끊긴 구간이 많아 파주까지만 이동할 수 있었다. 파주에서 철원까지는 군용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 강민혁이 군과의 협조를 통해 이동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지역이었다. 황무지와 숲이 뒤섞인 광활한 대지 위로 늦가을에 찬 바람이 불고 있었다. 군 안내를 받아 폐군사 터널의 입구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터널 입구는 콘크리트로 봉쇄되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최근에 뚫린 구멍이 있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다. 강혁은 구멍 앞에 서서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어색한 것을 확인했다. 있는 것. 구멍 주위에 최근의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군화가 아닌 일반 신발 자국이었다. 없는 것. 군의 경비 표시나 출입 통제 표지가 전혀 없었다. 이곳이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어색한 것. 구멍 주위의 콘크리트 파편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안에서 바깥으로 뚫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뚫은 것이었다. 하지만 발자국은 모두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여러 명이 들어갔어. 하지만 나온 사람은 없어. 이해나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다. 드론을 터널 안으로 보내볼까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형 드론으로 먼저 내부를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해나가 배낭에서 초소형 정찰 드론을 꺼냈다. 손바닥 크기의 드론이 구멍으로 들어갔다. 이해나의 태블릿에 적외선 카메라 영상이 떠올랐다. 터널 내부는 좁고 길었다. 벽면에 녹슨 파이프가 지나가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드론이 200m 정도 진행하자 터널이 넓어지며 공간이 열렸다. 그곳에 텐트 3동과 발전기, 그리고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사람이 있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적외선 반응이 포착되었다. 3명의 인물이 텐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강혁이 물었다. 서진우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나가 드론을 더 가까이 보냈다. 카메라 해상도가 높아지며 인물의 윤곽이 드러났다. 50대 남성 1명, 30대 남성 1명, 20대 여성 1명, 50대 남성이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세종에게 얼굴 인식을 의뢰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이미지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강혁은 결심했다. 들어갑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핵장치가 안에 있을 수 있어. 이해나가 방탄조끼를 꺼내며 말했다. 탐정님, 군 특수부대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강혁은 고개를 저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드론을 감지하면 도주하거나 핵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 지금 들어가야 해. 이해나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강혁의 판단을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요, 애나 씨. 항상 그러시죠. 이해나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불만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그녀가 늘 숨기는 마음이 그 한마디에 살짝 드러났다. 둘은 구멍을 통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강혁이 앞서고 이해나가 뒤를 따랐다. 손전등 불빛이 좁은 터널 벽을 비추었다. 발밑에 고인물이 철벅거렸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200m를 걸었을 때 터널이 넓어졌다. 드론 영상에서 보았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텐트 3동, 발전기, 장비들. 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혁이 멈추었다. 드론에서는 3명이 보였는데 이해나가 태블릿을 확인했다. 드론의 적외선에서도 현재 인체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이동한 것 같습니다. 강혁은 주변을 살폈다. 텐트 안을 확인했다. 첫 번째 텐트에는 침낭 3개와 음식 쓰레기가 있었다. 두 번째 텐트에는 노트북 3대와 통신 장비가 놓여 있었다. 세 번째 텐트 안에서 강혁은 숨을 멈추었다.
금속 상자 하나가 텐트 중앙에 놓여 있었다. 가로 60cm, 세로 40cm, 높이 30cm의 은색 상자. 상자 표면에 군용 1년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강혁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공포 없는 세상을 위하여. 서진우. 강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금속 상자를 열지 않았다. 핵장치일 수 있었다. 함부로 만질 수 없었다. 애나 씨, 군에 연락해요. 핵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이에나가 즉시 위성통신으로 군 합참에 보고했다. 하지만 통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연결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다. 그때 터널 깊숙한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다. 기계음이었다. 무언가가 작동하는 소리. 강혁과 이에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텐트 뒤쪽으로 터널이 더 이어져 있었다. 300m를 더 걸어가자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훨씬 더 넓었다. 군사 시설답게 콘크리트 벽과 철제문이 있었다. 철제문은 열려 있었다. 문 안쪽에는 거대한 장비가 있었다. 강혁은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관제 시스템이었다. 모니터 여러 대와 콘솔, 그리고 케이블이 벽과 천장을 뒤덮고 있었다. 모니터 중 하나에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고 서울 지점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점에 노란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부산이었다. 강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 번째 목표가 부산이야. 이에나가 모니터를 읽었다. 이건 핵장치 원격 기폭 시스템입니다. 부산 해운대 지하에 이미 핵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폭 타이머가, 탐정님, 24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각에 부산이. 강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타이머를 멈출 수 있어요. 이에나가 콘솔을 살폈다. 모르겠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어요. 세종에게 원격으로 해독을 맡겨야 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세종, 접속할 수 있어. 세종의 목소리가 위성통신을 통해 들려왔다. 통신 불안정으로 직접 접속이 어렵습니다. 콘솔의 데이터 포트에 접속할 수 있는 물리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에나가 배낭에서 케이블을 꺼냈다. 항상 준비하는 그녀답게 각종 연결 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었다. 콘솔의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태블릿을 통해 세종과의 데이터 링크를 구축했다. 세종, 이 시스템의 암호를 해독하고 기폭 타이머를 정지시켜. 세종이 답했다. 시스템 분석 중. 군사 등급 암호화입니다. 해독의 예상 시간 4시간 20분. 24시간 중 4시간이면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서진우와 그의 동료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 강혁이 결정했다. 애나 씨, 여기서 세종의 작업을 지켜줘요. 나는 서진우를 찾으러 갈게. 탐정님, 혼자서요. 강혁이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골목 추격 잘하잖아요. 이에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통신 유지해주세요. 끊기면 제가 찾으러 갑니다. 강혁은 터널을 되돌아가 바깥으로 나왔다. 늦가을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강혁은 터널 입구 주변의 발자국을 다시 살폈다. 발자국 중 하나가 터널에서 나와 북쪽 숲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의 것이었다. 강혁은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을 발휘하여 발자국을 따라갔다. 숲속을 300m 정도 걸었을 때 앞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작은 모닥불이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후반, 마른 체구의 은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서진우였다. 강혁은 조용히 다가갔다. 하지만 10m 거리에서 서진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거기 누구요? 강혁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강혁 탐정입니다. 서진우 박사 맞습니까? 서진우가 모닥불 너머로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공포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깊은 피로만이 서려 있었다. 탐정이라 경찰이나 군이 아닌 탐정이 찾아오다니 뜻밖이군요. 강혁은 두 손을 보여주며 천천히 다가갔다. 무기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서진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이야기. 좋습니다. 앉으세요. 강혁은 모닥불 맞은편에 앉았다. 두 남자 사이에 불꽃이 흔들렸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서진우가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규모 5.8. 제 아내와 두 딸이 아파트에 깔려 죽었습니다. 12살과 9살이었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강혁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 후 저는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포항에서 또 지진이 났고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우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가 공포를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않는 거라면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강혁이 물었다. 그래서 800명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당신 가족처럼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딸이고 아들인 사람들을. 서진우의 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분노였다. 그들의 죽음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수년간 경고했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 박사. 당신이 죽인 겁니다. 버튼을 누른 것은 당신입니다. 정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고한 시민을 죽일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서진우가 일어섰다. 당신은 모릅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강혁도 일어섰다. 형사 시절에 그런 아버지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들. 그중 누구도 남의 자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서 박사, 부산에 설치한 핵장치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서진우의 표정이 변했다. 알고 있었군요. 24시간 안에 부산에서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도 12살 아이가 있고 9살 아이가 있습니다. 서진우가 한 발 물러섰다. 그의 손이 주머니로 갔다. 강혁은 긴장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우가 꺼낸 것은 작은 리모컨이었다. 붉은 버튼 하나가 달려 있었다. 이건 원격 기폭 장치의 수동 작동 스위치입니다. 타이머와는 별개로 즉시 기폭이 가능합니다. 강혁의 온몸이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 박사. 이걸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진우가 리모컨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분명했습니다. 서울 다음은 부산, 부산 다음은 대전. 이 나라 전체가 공포에 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서울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뉴스에서 듣고 나서, 제 딸들과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부모를 찾으며 울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서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혁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서 박사, 리모컨을 내려놓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들어 강혁을 바라보았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죽인 800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수백만 명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서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다. 강혁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어 서진우의 손에서 리모컨을 부드럽게 빼앗았다. 서진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주저앉았다. 끝났습니다. 강혁은 리모컨을 주머니에 넣고 이어피스를 통해 이에나에게 말했다. 에나 씨, 서진우를 확보했습니다. 리모컨도 확보했습니다. 이에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종의 암호 해독이 60% 완료되었습니다.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간 안에 타이머를 정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혁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숲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혁이 돌아보는 순간 2명의 인물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서진우의 추종자들이었다. 남자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다. 서 박사님, 괜찮으세요? 서진우가 힘없이 말했다. 그만둬라 민우야. 끝났어. 남자의 이름은 김민우였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이 시작한 일을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모컨을 넘겨주십시오. 강혁이 김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리모컨을 넘길 수 없습니다. 김민우가 총을 강혁에게 겨눴다. 넘기지 않으면 쏘겠습니다. 그때 강혁의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에나의 목소리였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이에나가 어느새 터널에서 나와 숲으로 따라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테이저건이 들려 있었다. 김민우가 총구를 이에나에게로 돌렸다. 그 순간 강혁이 움직였다.
골목 추격에서 단련된 그의 순발력이 발휘되었다. 강혁은 김민우와의 거리를 단숨에 좁히며 총을 쥔 팔을 잡아 꺾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에나가 동시에 옆에 있던 여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여성이 바닥에 쓰러졌다. 김민우는 강혁에게 제압되어 움직이지 못했다. 강혁이 김민우를 바닥에 눌러 뒤로 팔을 꺾으며 말했다. 끝났어. 이에나가 다가와 결속 밴드로 김민우의 양손을 묶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강혁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총을 쏘기 전에 잡았네요. 강혁도 미소를 지었다. 한 발 빠르게 나와줬잖아요, 애나 씨. 이에나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안도, 그 안도 뒤에 숨겨진 사랑. 그녀는 그것을 절대 말로 하지 않았지만 강혁은 알고 있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그 마음을 꺼내지 않는 것이 둘 사이의 불문율이었다. 2시간 후. 세종이 암호를 해독하고 부산 핵장치의 기폭 타이머를 정지시켰다. 동시에 군 특수전사령부 팀이 부산 해운대 지하에서 핵장치를 수거했다. 강민혁이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를 지휘하여 서진우의 추종자 조직 전원을 검거하는 데에는 이틀이 더 걸렸다. 10월 21일 일요일, 지진 발생 8일째, 서울의 복구가 시작되고 있었다. 대피소의 비상식량은 전량 회수되었고 SSRI-EX에 노출된 시민들은 해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구속되었다.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창문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하지만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강혁은 창 앞에 서서 생각했다. 서진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을. 하지만 그 고통이 또 다른 가족의 고통으로 전이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 공포는 인간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었다. 공포가 있기에 대비를 하고 공포가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더 단단히 붙잡는 것이었다. 서진우가 원한 것처럼 공포 없는 세상은 오히려 더 위험한 세상이었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와 강혁 옆에 섰다. SSRI-EX 해독제 개발을 군 의료진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어. 노출된 환자 대부분은 회복 가능할 거야.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나정이가 차를 가져와 강혁에게 건넸다. 탐정님, 오늘 의뢰 전화가 3건 들어왔어요. 지진 이후 실종된 가족을 찾아달라는 건이에요. 강혁은 차를 받으며 말했다. 한 건씩 해봅시다. 그때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혁아, 잘했다. 서진우 건은 검찰에서 마무리할게. 고마워, 고맙긴. 이번 건으로 정부가 내진 설계 의무화 법안을 긴급 입법한대. 늦었지만 서진우가 원했던 것 중 하나는 이루어진 셈이야. 강혁은 전화를 끊고 쓸쓸하게 웃었다. 800명의 목숨을 대가로 만들어진 법. 그 법이 앞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대가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의였다. 이에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탐정님, 커피 드릴까요?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에서 이에나가 보여준 것.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철두철미함, 그리고 총구 앞에서도 강혁을 지키려 한 용기,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마음을 강혁은 알고 있었다. 고마워요, 에나 씨. 이번에도. 이에나가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탐정님. 이게 제 일인걸요. 그녀의 미소가 머무는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었다. 강혁도 그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10월의 서울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사람들은 걸어다니고 있었다. 무너진 건물 옆에서 아이가 웃고 있었고 대피소에서 나온 가족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공포는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간판이 50층 높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다음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10월 22일 월요일 아침, 세종이 보고했다.
서진우의 노트북에서 복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드래곤 헤드 오리진입니다. 내용은 프로젝트 드래곤 헤드를 최초로 제안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파일에서 삭제되어 있으나 소속은 확인됩니다. 국가정보원 제3차장실,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윤재호, 세종이 추가 보고를 올렸다. 윤재호의 전직 직책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제3차장실 특수사업 담당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직,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재호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서진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시작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서진우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였다. 이에나가 말했다. 윤재호가 드래곤 헤드의 진짜 설계자라는 뜻인가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우는 실행자였어.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은 윤재호야. 그리고 윤재호는 프로젝트가 폭주하자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모든 책임을 서진우에게 돌리려 한 거야. 우리를 이용해서. 나정희가 물었다. 윤재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세종이 답했다. 윤재호의 위치 추적 결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목적지 미국 워싱턴. 비행기 출발 시각 오늘 오후 2시. 강혁은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윤재호를 잡아야 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고 있어. 드래곤 헤드의 진짜 설계자는 윤재호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출국 금지 즉시 발령할게. 공항 검찰 출장소에 연락한다. 오후 1시 45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윤재호가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다. 2023년 10월 23일 강혁 탐정사무소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프로젝트 드래곤 헤드는 2001년 윤재호의 제안으로 시작된 비밀 군사 프로젝트였다. 지진 무기와 공포 억제 약물의 이중 개발 프로젝트였다. 공식 폐기 후에도 윤재호는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유지했으며 서진우를 연구 책임자로 영입했다. 서진우의 가족이 경주 지진으로 사망한 후 서진우가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전용하기 시작했고 윤재호는 통제력을 잃었다. 서진우가 서울 지진을 실행했을 때 윤재호는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강혁에게 접근하여 서진우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강혁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다. 2명의 남자, 1명은 프로젝트를 만든 관료, 1명은 가족을 잃고 광기에 빠진 과학자, 둘 다 유죄였다. 하지만 그들의 죄와 별개로 이 나라의 재난 대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비록 그들이 범죄자일지라도 그들의 뒤에는 잃어버린 가족과 무너진 삶이 있었다. 강혁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그를 계속 이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이에나가 사무소 문을 열며 들어왔다. 탐정님, 실종자 가족 수색 첫 번째 건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붕괴 구간 근처에 사는 가족인데 아버지가 지진 당일 퇴근길에 실종되었대요. 강혁은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시다, 애나 씨.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에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합정동 골목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숲에서 총을 든 남자 앞에 나타났을 때 무서웠어요. 이에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탐정님이 위험한 게 더 무서웠어요.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이에나도 작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을 태운 차가 서울의 거리를 달렸다. 무너진 건물 옆에 새로운 가림막이 세워지고 있었고 복구 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23년의 가을, 서울은 부서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공포를 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도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간판이 50층 높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서울의 아픔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